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문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는 보통 이제 17세기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자, 17세기 이후의 상황. 자, 먼저 성리학에 대해서. 자,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리학의 변화 내용. 근데 크게 변화되는 건 없고, 기존의 성리학을 더욱더 강조하는 세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9쪽에서 성리학의 교조화, 절대화, 줄, 교조화, 절대화, 줄, 그 다음에 상대화, 줄.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을 기본적으로 정리도 하고 이해도 하세요. 자, 성리학을 교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교조화는 해석하면 어떠한 경향을 말한다? 절대화하는 거야. 절대시, 절대화 경향. 반대로 성리학을 어떻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 그래서 상대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화. 이렇게. 그래서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이 입장은 기존의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야. 기존의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그대로 계승하는 애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맹목적으로 믿는 애들. 근데 상대화는 어떻게 이해하면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 사회는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상황, 현실이 바뀌었어. 현실에 맞는 학문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성리학자들은 조선 전기의 상황을 전제해 두는 학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변화된 내용을 수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성리학도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입장은요, 크게 보면 기존의 성리학을 물론 보완할 수도 있고, 보완한다는 거지. 그런데 비판하는 입장이 좀 강하다. 비판적이다. 자, 그래서 교조와 절대시는 기존의 성리학을 계속 고수, 절대시, 맹목적으로 믿는 거고, 얘네들은 기존의 성리학을 어떻게 하는 입장이 있다? 조금 비판 내지는 보완하는 입장에 있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교조와 절대시 여기는 경향은 누구의 학문적 경향이는 거야?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노론, 송시열 중심 줄, 서인노론 줄. 그렇다면 이학파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서인의 입장이다. 서인은 지배층 양반이지. 서인. 더 들어가면 소론이 아니라 노론이다. 그래서 주로 서인 노론이야. 반면에 상대화 여기는 경우는 주로 몰락 양반.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인이겠지 뭐. 서인과 대립해서 남인이 먼저, 그 다음에 노론과 대립해서 소론이. 그러나 일부는 노론에서도 나와. 그러나 어쨌든 주 흐름은 주로 몰락 양반. 얘네들은 주로 지배층 서인 노론.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절대시 여기는 서인 노론은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을 강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 여기는 애들. 반면에 상대하는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탈피가 핵심 용어지. 탈피, 벗어난다. 주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 자, 교조화는 주자의 견해에 충실, 주자 성리학 이외의 도교 양명학을 이단으로 몰아 배척하는 세력이야. 반면에 상대화 여기는 경향은 어떻다? 주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 제시, 성리학의 탄력적. 불교 양명학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대표적인 애들은 뭐가 있다?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줄. 자, 그래서 교조화는 주로 서인들의 학문적 경향이야. 노론. 그러면은 주로 지배층 양반 이학파. 그다음에 얘네들은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하는 비판적 입장이 좀 강한데 주로 몰락 양반이라고 해야 돼. 그렇다면 남인과 소론, 일부 노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자의 견해에 충실한 반면 얘네들은 주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기하세요. 그리고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 얘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주자의 견해에 충실하면서 주자 성리학과 다른 사상은 이단으로 몰아 배척하는 거지. 주자의 견해와 다른 학문적 경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치적으로는 수세에 있는 거지. 이러한 경향에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뭐다? 사문난적, 그 다음에 양명학, 그 다음에 뭐 실학, 요 세 개는 아주 중요하다. 별표 쳐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사문난적이라 불리는 애들이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양명학이라는 게 더 확산된다고. 그 다음에 실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요 학문, 요 중요한데 요 별표 쳐놓으시고 요 세 개는 어떠한 경영으로 가야 돼?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학문적 경향이야. 주로.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락 논쟁.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리학의 두 가지 입장 정리해 놓고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성리학과 관련된 철학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야. 성리학과 관련된 철학 논쟁은 몇 세기부터 있었어? 16세기부터. 맞지? 16세기부터 있었지. 그래서 이때부터 뭐 이기론이 성행한 거죠. 이기론이 성행하고 심성론 논쟁이 있었지. 심성론 논쟁. 그걸 4단 7정 논쟁이라고 했지. 그 논쟁이 계속된 거야. 계속돼서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18세기 조선 후기에 무슨 논쟁이 일어난다? 호락 논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호락 논쟁. 요새 호락 논쟁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심성론 논쟁은 4단 7정 논쟁을 말하는 거지. 4단 7정 논쟁. 그래서 호락 논쟁.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호락 논쟁이 나와야 돼. 그래서 호락 논쟁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정확히 해놔. 호락 논쟁은 몇 세기에? 18세기 조선 후기에. 무엇에 관한 논쟁이다? 사람의 본성, 그걸 인성이라고 해. 사람의 본성, 인성과 사물의 본성, 그건 물성이라고 해. 그래서 인물성 논쟁이야. 인성과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논쟁. 인물성 논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과 인물의 본성, 사물의 본성이 같다. 그건 동론이라고 해요. 동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그건 다르이자 써갖고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인성과 물성의 동이론 논쟁이라고 한다. 자, 이건 누가 주도했다? 누가 전개했다? 이 호락 논쟁은 내에서 일어난 논쟁이야. 노론 내에서. 집권층 양반. 이학파 노론 내에서. 자, 그래서 노론관 줄, 18세기 줄, 인물성 줄, 사람의 본성, 인성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논쟁. 그래서 그런 거 줄쳐놓은 거 바꿔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논과 어떤 논으로 구분했다? 호론과 낙론이라는 거지. 호론과 낙론. 정확하게 물어본다고. 호론과 낙론. 그래서 이걸 호락이라고 하는 거야. 합쳐서. 그래서 이거는 락은 이제 두음 법칙 해가지고. 자, 그래서 호론과 낙론으로 해서 이걸 호락 논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호론과 낙론 있지? 그걸 기억한 거야. 호론은 무엇을 주장했다? 인물성, 이론. 다르다. 줄쳐놔.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그럼 반대겠지? 낙론은 뭘 주장했다?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다. 얘네들은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 낙동강으로 외우세요. 낙동강. 그래서 낙론이 뭐야? 동론이. 그렇다면 호론은 이론인 거지 뭐. 그래서 다르다, 같다. 자, 이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다? 줄쳐놔. 호서지방, 충청도 노론, 권상아 한원진. 그래서 주로 호서지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충청도 노론이야. 충청도 지방의 노론에 견하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다? 권상하, 한원진까지 줄쳐놓으세요. 반면 동로는 누가 주장한 거다? 서울, 경기. 서울을 낙하 지방이라고 한단 말이야. 줄쳐놔. 낙하. 그래서 서울, 경기 지방의 노론. 기호 지방이지. 서울, 경기, 노론. 서울, 경기. 그래서 충청도하고 서울, 경기 나눠야 돼 반드시.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이간, 김창엽 줄. 이간, 김창협 줄. 자, 그래서 읽어. 자, 호로는 충청도 지방의 노론, 권상하, 한원진.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이론 주장. 여기까지는 했지. 자, 그리고 이거는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위정척사로 이어지는 거야. 이거는 위정척사로 이어진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와 기 중에서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들이다? 기강조, 기의 중요성 강조. 그것도 줄. 그리고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 호론의 사상적인 특징은 뭐냐? 인물성 이론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면서 이를 화이론으로 연결시켜 청을 오랑캐로 조선을 중화로 보려는 성리학적 대의명분론을 반영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계승하는 애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자, 반면에 낙론은 읽어. 낙하, 서울, 경기 지방 노론, 이간, 김창엽 여기까지는 하셨죠? 그 다음에 동론이지. 낙동강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동론이야. 여기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북학파에 영향을 미친다. 북학. 청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 북학파. 그럼 얘네들은 뭐야? 같은 노론이지만 좀 기존의 성리학적 대의명분에서 벗어난 애들이 있지. 얘네들이 계승한 애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를 중시한다고? 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얘네들은 뭐? 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같은 물론 이학파지만 이와 기를 상대적으로 뭘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주셔놓고, 그 다음에 의미. 인물성 동로는 화와 이를 동일시함으로써 청으로부터 배우자는 북학사상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호로는 이론, 충청도 노론, 위정척사, 기를 강조. 낙론, 동론, 서울, 경기 노론, 북학파, 이강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놔. 이거는 이해보다도 이해도 이해지만 그대로 이거 자꾸 뒤집어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호랑 논쟁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갑시다. 자, 280페이지로 간다. 자, 여기서는 뭘 하는 거야? 사문난적, 양명학, 그 다음에 실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야. 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 얘네들은 성리학을 상대화 여기는 경향의 입장이야. 기존의 성리학을 계승하는 애들이 아니라 기존의 성리학을 수정, 보완, 비판적인 입장이 강해.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학문적 경향이야. 그렇다면 남인이나 소론, 그 다음에 일부 노론에서도 나온다. 그 중에서 첫째 뭐? 사문난적에서 되는 거야. 자, 사문난적은 자, 얘네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교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그거 주쳐놓으면 돼. 17세기 후반 줄.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원시 유학에서 중시했던 육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사회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 서인으로부터 사문난적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사문난적은 어떤 뜻이래? 유교 교리를 어지럽힌 자라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좋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자의 견해에 충실한데 얘네들은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주자의 학설을 비판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하이라이트고 두 번째 문장 별표 쳐놓으시고. 그래서 얘네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그런데 얘네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주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니까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탄압을 했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다? 윤휴하고 박세당이 와서 사문난적하면 누구? 윤휴하고 박세당. 윤휴 박세당 이렇게 계속 읽어버릇 하세요. 윤휴 박세당, 윤휴 박세당.
그래서 윤유박세당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사문난적으로 몰려 탄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윤유박세당. 그리고 읽어. 윤유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대? 서경덕의 영향 줄. 그러나 당파는 무슨 당파로 해야 된대? 남인.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남인은 원래는 이항학파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이 남인은요. 북인 계열의 학자들도 들어가 있었던 거야. 서경덕과 조식 계열의 학자들도 남인으로 당적을 옮겼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요 상대시와 여기는 남인은요 주로 서경덕과 조식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윤유도 남인이지만 이황의 영향을 받은 애가 아니라 서경덕의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서경덕의 영향 남인. 자, 그 다음에 유교 경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해석, 주자의 학설 비판. 그거 좋잖아. 그게 바로 사문난적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다.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서인으로부터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탄압을 받은 거지. 그래서 기존의 주자의 학설을 비판했다. 박세당은 소론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 줄, 주자의 학설 비판 줄, 사변록 줄, 사서에 대한 주제의 학설을 비판하고 독자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건 공통이라는 거지. 윤유와 박세당은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해서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주자의 학설을 비판했다. 이게 공통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부터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탄압을 받았다. 남인 소론. 맞지?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으로 간다. 양명학도 단독으로 나오는 학문이다. 자, 양명학은 수용은 몇 세기부터다 그런데 지금 조선 후기 하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 처음 전래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16세기 중종 때부터 전래 줄. 그러니까 16세기 이때부터 이미 전래되는 거야. 뭐가? 양명학이라는 것은 16세기부터 수용되는 거지 조선 후기부터 수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 줄. 그런데 이때 이 양명학은 기존의 양명학과는 좀 성격이 달랐어. 그 옆에 왕양명, 전습록 그 줄쳐놔. 그래서 양명학이라는 학문은요 명나라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명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리고 양명학 경전을 전습록이라고 하는 거죠. 전습록. 그래서 명의 왕양명의 전습록이 전래됐다는 소리는 양명학이 수용되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명이야 청이야? 명이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명학을 물어보는데 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면 안 맞는 거야. 명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러니까 왜? 명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확산. 그런데 양명학은 기존의 성리학과도 조금 같은 유학이긴 해. 근데 기존의 성리학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일부 사람들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주로 서경덕 학파 종친들 사이에서 확산 줄. 그래서 초기 양명학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확산됐다고 해야 돼? 종친과 서경덕 학파. 그거 기억해. 서경덕과 종친들 사이에서. 그런 양명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통성리학자 이황은 양명학을 비판한다고. 그래서 이황은 양명학을 비판한다고. 그래서 양명학 16세기에 들어왔다. 그리고 조선 이때는 종친과 서경덕 학파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황은 비판했다. 이황 뭐다 그게? 전습록변 줄쳐놓으세요. 전습록변. 그래서 16세기에 활약했던 이황은 전습록. 그러니까 양명학 경전은 전습록이지만 변이 붙어야 돼. 전습록변은 이황. 이건 무엇을 비판한 글이야? 양명학을 비판한 글입니다. 그래서 정통성리학자는 이황의 양명학 비판을 계기로 더욱더 제야학문으로 전락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17세기 후반, 이건 이제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에는 소론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소용된다. 소론에다 무조건 동그라미 쳐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양명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소론이라고 해야 돼. 소론은 학파로는 성원학파일 거야. 성원학파라고 써놓으세요. 성원학파.
그래서 원래 서인은 이하고 성혼학파잖아. 그런데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를 계승한 애들이 노론이고 성혼을 계승한 애들이 소론이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론에다가는 소론이 나오면 무조건 성혼학파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복습시켜 드릴게. 노론은 대의명분론을 중시하는 애들이고 소론은 실리를 중시했고 성리학 이해 탄력적이었으며 양명학을 수용했으며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다라는 문장이 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어쨌든 소론 동그라미 쳐놔. 무조건 소론이야. 양명학, 성혼학파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침증리, 치양지, 지향일 그거 별표 쳐놔. 그게 이제 양명학의 사상이야. 자, 양명학의 사상은 뭐다? 마음이 곧 리다. 심, 즉, 리. 그 다음에 무엇을 닦아야 된다. 치, 양지. 그 다음에 지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지행, 합일. 그거 반드시 줄 쳐놓고 별표 쳐놔. 사료지문 나올 때도 이런 문장은 나올 거니까 심증리, 치양지설, 지행합일. 그리고 그대로 읽어버릇해. 인간의 마음이 곧 이 줄. 그게 곧 인간의 마음이 심, 곧 즉, 리. 인간이 상하 좀비에 차별 없이 본래 타고난 천리로서의 양지를 실현하여 양지 동그라미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양지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치양지. 그다음에 암과 행함이 분리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문 행동을 통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알기도 쉽고. 이걸 뭐라 그런다? 지행합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양명의 한문은 관념적이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는 것과 동시에 뭐가 동반돼 뭘 강조한 거야? 결론은 행동을 강조한 거지. 실천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이 관념적이라면 이건 좀 실천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기존 성리학의 입장이야. 그게 선지후행. 기존의 성리학은 행동을 그렇게 강조하는 학문은 아니야. 그래서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한다 이런 입장인 거지. 그래서 선지후행. 그래서 관념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양명학은 지와 행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다. 그래서 지행 합일. 그래서 행동을 강조했다. 실천을 강조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가면 뭐 강화학파 그거 좋잖아. 자, 그래서 소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는 연구가 된 거고 사상은 이건 거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한다는 거지. 하나의 학파. 그래서 18세기에 형성된 학파를 뭐라 그런다? 강화학파라고 하는 거지. 강화학파 좋잖아. 강화학파.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강화학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뭐야? 양명학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 반드시 외우세요. 강화학파를 만든 사람 정제두. 그의 글도 줄쳐놓으세요. 존원과 만물일체설. 자, 그래서 18세기 초 정제두, 강화학파, 존원, 만물일체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당파는 뭐야? 소론, 동그라미, 가계 형태 줄. 그리고 읽어. 주로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과 종친, 서울 출신 사이에서 가계 형태로 계승. 그거 다 줄쳐놔.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 소론이 들어갔지. 소론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뭘로 가는 거야? 강화학파로 가는 거야. 그리고 무슨 형태? 가계 형태 동그라미. 그래서 강화학파가 형성됐지만 정제주를 따르는 이 강화학파도 주로 당파로는 소론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집안 내의 학문으로 계승되는 거죠. 그걸 가계 형태로 해. 그 다음에 지역은 강화도 중심, 개성, 서울, 충청도 등 서해안 지방에서 온 그거 다 줄. 어떤 도시가 들어갔어? 강화도 들어갔지? 강화도 동그라미. 강화도인가 보다. 그럼 강화학파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강화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하는 거야. 소론, 가계 형태. 그러면 뭐야? 양명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강화학파 영향. 강화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 거기서부터 역사, 국어, 서화, 문화 등에서 새로운 경지 개척 줄, 실학자들과도 영향을 주고받았다 줄. 그냥 가볍게 그건 줄만 쳐놔.
자, 그래서 이 양명학도 반드시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양명학은 16세기에 명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들어온 거고, 전습록이라는 경전이 들어온 거고, 처음에는 종친과 서경도 학파 사이에서 확산된 거고, 이황이 전습록변을 통해서 양명을 비판한 걸 계기로 더 제야 학문을 전락한 거고,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주로 소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산된 거고, 사상으로는 심증리, 지향지, 지행합일이고 18세기에 가니까 정제두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화학파가 형성된 거고, 이 강화학파는 주로 강화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론학자들 사이에서 가계 형태로 계승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281쪽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야? 실학. 여기서 마지막이란 상대와 경영의 마지막 하는 거지. 자, 실학에 대해서 합시다. 자, 조선, 이게 이제 내용도 많고 제일 중요해. 실학.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도 한번 쫙 읽어보는 거야. 자, 조선 후기. 자, 여기서 실학이라는 것은 이 실이 열매실자거든. 그러니까 이 실학이라는 것은 실증적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실증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은 실증적인 학문이 아니거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학문이었다면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거지, 성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일부 성리학자들은 뭐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조선 후기에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현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어. 배경, 17, 18세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과 사회개혁론. 그래서 실학은요, 학문적 성격도 당연히 있는 거고 사회개혁론적 성격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실학자들은 각종 실학해서 각종 제도와 어떤 것들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각종 사회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학문과 사회개혁론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앞에 그게 배경이야.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모순 해결, 그거 좋잖아. 그게 배경인 거야. 뭐냐면 얘네들은, 이건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기존의 성리학이 좀 잘못됐다는 거야. 기존의 성리학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계속 성리학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 만들어진 시기하고 조선 후기 상황은 완전히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현실 조건이 다른데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고방식의 틀로 조선 후기에 변화된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뜻은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거지. 그 조선 후기에 가면 성리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학문으로 점점 더 치달아가는 거고, 그렇다면 현실과 괴리, 격차가 심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학문으로 전락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실학자들은 어떻게 유교를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면서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변동을 받아들여서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성격. 자, 학문적으로는 어떤 성격이었다? 근대 지향적. 다 연필로 살짝 붙이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근대 지향적 성격이 있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이다. 자주적이고 민족적 성격이 강하다. 실학자들은 학문은 어떻게 엮여있어? 관념적으로, 주관적으로, 이게 아니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학자들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역사, 언어, 지역, 강토,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중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자주적이고 민족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실학자들은요, 조선 후기의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거든. 근데 그 주가 대부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민본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야. 민본주의. 여기까지. 근데 한계도 있다. 자, 한계는 뭐냐면
여기서 정치를 주도했던 얘네들은 권력에서 배제된 주로 몰락 양반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성리학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 실학자들이 제시하는 어떻게 각종 사회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한계라는 거지. 자, 그래서 주로 몰락 남인들에 의한 학문,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다. 그게 한계. 자, 그다음에 성리학적 한계도 있어. 뭐냐면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자들이야. 다만 성리학을 상대시 여기는 개념이라는 거지. 크게 보면 얘네들도 유학자야. 근데 얘네들은 유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성리학적 한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도 성리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얘네들이 개혁안을 제시하더라도 아주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겠다. 계량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도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실학의 선구자. 자, 실학은 이제 몇 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17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학의 선구자 두 사람 반드시 기억해놔. 실학의 선구자. 이거는 뭐 두 사람 누구? 이수광과 한백겸. 이수광과 한백겸. 이 사람들도 초기 실학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수광과 한백겸 쫓아나. 그래서 이수광과 한백겸은 17세기 실학의 선구자라고 한다. 그리고서 이제 이수광에 대해서 지복유설, 그 다 줄쳐놓으세요. 지복유설,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폭넓게 정리하여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문화 선진국임을 자랑했다. 그거 줄. 한백겸은 동국지리지 줄. 우리나라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했다. 그거 줄. 그대로 읽어버려 타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수광은 지복유설을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폭넓게 정리,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문화 선진국임을 자랑했다. 한백겸은 동국지리를 저술해서 우리나라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했다. 그냥 그대로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17세기 실학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이제 17세기,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가 실학의 전성기라고.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실학의 전성기가 나오는데 요때 이제 본격적인 사회개혁론이 제시되는 거야. 사회개혁론. 그래서 실학자들은 크게 사회를 개혁하는데 두 가지 개혁론으로 나눈다. 하나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그걸 중농학파라고 하는 거야. 중농학파. 그래서 요 두 세력을 일단 요번 시간에는 요걸 마지막으로 그래서 중농학파하고 뭐 중상학파를 정리를 확실히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물어보거든. 사람은 다음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학자들은 사회개혁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개혁론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 중농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라고 한다. 그리고서 이제 줄치면서 비교하는 거야. 자, 먼저 형성된 건 뭐다? 중농학파. 그래서 이건 18세기 전반이라고 하는 거지. 다 18세기라고 한정하고 전반. 그 다음에 요거는 후반. 어쨌든 먼저 만들어진 건 뭐라고 해야 돼? 중농학파, 후반하면 중상학파 이렇게 줄, 그것도 줄. 그 다음에 중농학파,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주로 누구? 경기 지방 남인 줄. 경기남인이야. 경기남인이라고. 경기남인이라고. 근기남인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중농학파는 당파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남인. 근데 또 생각을 해. 남인이 원래 이영학파 아니야? 이영학파. 그럼 이영학파는 영남지방이란 말이야. 그럼 영남학파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절대 안 돼. 영남학파가 아니라 경기남인이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때 사문난적 할 때도 설명드렸죠. 요거 할 때도 조선 후기의 남인은요. 원래 정통 영남남인은 이왕계열이지만 옛날 서경덕 조식학파, 서경덕 조식학파, 서경덕 조식학파의 학자들, 북인의 후예들, 일명 북인의 후예들, 북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당파는 이제 북인 안에는 없어. 조선 후기에는 서경덕과 조식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 북인의 후예들이 당적을 남인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경기 지방에 몰려 살았다고. 자, 그래서 당파는 무조건 경기 남인이라고 해야 되지만
학파는 누구라고 해야 된다? 서경덕과 조식의 영향을 받았다. 북인의 후예들이다. 그러면 중농학파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서경덕, 조식의 영향이라고까지. 그럼 봐. 뭐야? 경기남이는 몰락 양반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학문이라는 거지. 반면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 어디에서도 나온다? 일부 노론에서도 나온다는 거지. 일부지만 노론. 대다수는 아니고 일부 노론. 그럼 이건 직권층 아니야? 직권층. 그치? 그래서 주로, 자, 이거는 주로 몰락 양반인 건 맞는데 요 두 개만 비교할 때 물어본다면 주로 몰락 양반들의 사회개혁론이었다. 그러면 중루학파를 당연히 말하는 거야. 일부 노론층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중상학파를 말하는 거야. 기타 뭐 소론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서얼도 있다. 서얼 등. 그래서 주로 경기 남인 서경덕 조식의 영향 중농, 일부 노론 등 그러면 중상. 그다음에 자, 얘네들은 무엇에 치중한대? 제도 개혁에 치중한대. 얘들은 기술 개발보다는 제도 개혁에 치중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조선 후기의 빈부의 격차, 형평성이 너무 심화된다. 그러니까 평등성이 지켜지지 않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근데 그 빈부의 격차, 형평성이 약화되는 게 뭐 때문이냐? 제도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제도 개혁에 치중한다. 그걸 경세치용이라고도 하는 거야.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한다. 경세치용.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말로 경세치용학파, 제도 개혁에 치중했다. 그거 줄. 따라서 얘네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중시했다? 생산보다 분배를 중시했다. 분배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생산성,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향상에 주력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도 개혁에 치중했다. 그래서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분배를 중시했다. 생산보다. 반면에 얘네들은 무엇? 기술 개발. 기술을 그래서 제도 개혁보다는 기술 발달을 중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기술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거든. 그걸 이용후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한다. 이용후생학파. 그래서 얘네들은 기술 개발을 제도 개혁보다는 기술 개발에 혁신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용후생학파라고 됐다. 얘네들은 분배보다는 생산을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도 개혁보다는 기술을 더 발달시켜서 생산성, 효율성을 더 강조해서 더 많이 생산해서 전체 나라의 국부를 증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왜 중농학파라고 하느냐? 얘네들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야. 그래서 제도 개혁 그 중에서도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제일 중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로 가자라는 거야. 그렇다면 전제가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야. 수치제도 개혁도 필요하고 토지제도 개혁도 필요한 거야. 근데 수치제도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조선 후기는 지주제가 확산돼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치체제를 아무리 낮춰줘도 결국은 소작농에까지 혜택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더 근본적인 개혁은 토지개혁이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개혁은 지주제를 없애자라는 거야. 그래서 배경은 조선 후기에 지주제가 확산된다. 그래서 빈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농민들이 땅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얘네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무슨 개혁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토지개혁론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개혁과 자영농 육성에 치중했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야? 중농학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영농을 육성해서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켜 놓은 상태에서 각종 수치제도를 포함해서 뭐 신분제도가 됐던 국방체제가 됐던
뭐 교육제도가 됐던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자, 반면에 자, 얘네들은 왜 중상업화라고 했다? 중상업화는 얘네들은 농업 중심의 사회로 가지 말자라는 거야. 조선 후기 경제 때 공부하셨죠? 이 시기에는 뭐가 굉장히 발달했다? 상공업이 발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상공업을 더 발달시키자라는 거지. 그래서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더욱더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그다음에 제도 개혁보다는 무엇에 치중해서 기술 개발에 치중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자, 그래서 상공업 진흥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 중상업화가 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상업을 발전시키는데 국내 상업으로만도 부족하대. 청과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된대. 그래서 청과의 통상 주장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북학파라고도 하는 거야. 북학파. 청과의 통상을 강조했다. 북학. 이렇게. 그리고 물론 이 두 세력은 여기에 속하니까 기존의 성리학적 대의명분론 뭐 화이론에서 벗어난 애들이긴 하지만 더욱더 벗어난 애들은 얘네들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화이론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요 정도야. 그래서 중농합파 이렇게도 비교도 반드시 해 놓으세요. 펼쳐 놓고. 그래서 요 두 세력에 비교해 놓고, 그리고 요런 특징을 물어보면 네 사람 물어보는 거야. 줄초나, 허목, 유형원, 이익, 정약용 네 사람. 그 중에서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물론 잘 나와.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에 요런 특징이 나오면 중상학파, 이용후생학파, 북학파를 말하는 건데 대표 사람 누구?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요 네 사람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게 좀 더, 그러니까 실학이 양이 많은 게 요 네 사람도 단독으로 실학자들의 개혁 내용, 개혁안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정리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학자들을 하나씩 보자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제 차분차분히 읽어보는 거지 뭐. 다음 페이지에 그 사람별로 정리해놨어. 자, 그래서 요거 특징, 그 다음에 네 사람 허목, 유형원, 이익, 정약용. 거기다 미리 써놓읍시다. 유형원에다가 선구자라고 써놔. 선구자. 이익은 학파. 정약용은 완성, 집대성. 그럼 대충 읽은 거야. 뭐냐면 중노학파의 선구자 유형원, 중노학파를 하나의 학파로 형성시킨 사람 이익, 완성시킨 사람 정약용.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에 대해서 좀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입장, 교조와 상대와 그거 이해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 요 세 개의 기본 개념 하셨지? 그다음에 철학논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